속보죠. 속보에 이은 속보입니다. FOMC가 또 기준금리를 50포인트 낮췄습니다. 기준금리, 금리가 인하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저희 채널에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지만 또 이제 처음 진입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금리라는 것은 결국에 이자율인데 이제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을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그게 되게 웃긴 게 보통 시장은 지금 이제 이런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서플라이 앤 디맨드로 모든 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모자라면 가격이 올라가고, 왜냐면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한정적이다. 금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금은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세상에 모아있는 금을 다 모아도 크기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듯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만약에 희소성이 있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품이라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가 쓰던 컵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비쌀까요? 아무도 돈 주고 안 사죠. 그런 것처럼 희소성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가 같이 가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이제 물량을 막 뽑았는데 원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가격을 싸게라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급매라고 하죠. 근데 지금 막 물량을 찍어내고 이제 건설을 막 하다가, 건설이라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2, 3년, 3, 4년 걸린다고 치면은 3년 전, 4년 전에 짓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게 이제 소화가 되는데, 사고 싶은 사람들이 없으면은 소화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집을 살 수 있으면은 사고 싶죠.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니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투자자는 다 계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 얼마 해서 나머지 레버리지랑 이런 걸 하고 그 관리비랑 이런 모든 그 지출 비용들을 다 계산했을 때 또 내가 얻는 이득이 이제 캐시플로우가 더 높다면은 투자할 수 있다 라고 계산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져서 이자가 높아지면은 내가 같은 금액을 갖고 있을 때에도 이 지출이 높아지니까, 매달 나가는 지출이 높아져 버리니까는 당연히 성공할 확률이 적겠죠. 그러니까는 시장에 흔히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개개인도 그런데 저희도 이제 집이라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 지출 중에. 근데 기업들은 어떨까요? 지금 금리라는 게 지금 0.5%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뭐 작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겁니다. 1%였던 금리가 2%가 되면은 1%가 오른 것 같지만은 사실 1%가 오른 게 아닙니다. 1%였던 금리가 2%가 되면은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자는 2배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는 겁니다. 지금 이 0.5%가 는 것도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빅스텝이라고 자꾸 그러죠. 그래서 0.25 아니면 0.5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왔는데 이번에 0.25를 할 것이냐 0.5를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0.5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물가가 잡히는 시점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딜레이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주문해 놓은 것들은 소화가 되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재고라 그러죠. 그 금리를 막 올려가지고 돈 빌리기 힘들게 만들어놔도 이미 있는 것들, 이미 예정되었던 것들이 이제 짜자자자 거래가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은 이제 흘러가던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 빌리기 어렵게 만들어서 이 돈을 빌리는데 그 돈 가치라 그러죠. 돈 자체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돈 구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이것들이 이제 점점 느려지는 거는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 이겁니다. 자,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2년 된 시점에 지금 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죠. 캐나다는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보통 잘 안 내려요, 쉽게. 근데 건축자재는 변동이 보입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올라갔던 것들이 갑자기 세일을 하더니 세일이 안 끝나. 거기서 갑자기 그 기준가, 그
원래 가격이 돼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가격이 내려간 게 굉장히 많고, 지금 내려갔다가 살짝 튄다는 거 보니까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전기선도 그렇고 코퍼, 구리죠, 구리. 나무도 지금 이제 딱 멈춘 걸로 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신자본주의에서는 디플레이션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보다 인플레이션이 없어지는 순간 무너진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거는 뭐 좀 더 자세한 영상들이 많겠지만은 디플레이션이 오는 순간 다시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금리를 올렸다고 보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이 금리를 올린 것도 이 영향이 똑같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건축은 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금리 올리고 나서 1, 2년 동안 이 인부들 있잖아요. 공사 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풀렸어요. 왜? 큰 디벨로퍼들, 큰 빌더들이 레이오프 시킨 겁니다. 프레이머 막 몇백만, 몇천 명이 막 나오고, 이 신축 공사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나와가지고, 사실상 이 트레이드 쪽은 그 공급이 늘어나니까, 사람 인력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완전히 이제 가격이 줄어들면서 인건비에 살짝 요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싼 인력들, 이미 비싸게 받던 사람들이 다시 싸게 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진짜 심각하지 않은 이상 싼 인력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간에 잠깐 다른 얘기지만은, 인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지금 IT도 보시면 이제 인도 사람들이 거의 이제 장악을 했잖아요. 이게 단계별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는 건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었는데 점점 이제 실력이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인도 사람들이 문제가, 뭐 실력도 실력인데 약속을 너무 안 지켜요. 진짜 이거는 그 뭐 고정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작업을 해보면은 전 진짜 안 지킵니다. 그냥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나쁘지가 않다,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문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팩트 체크는 안 해봤지만은 의심, 그럴 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약속을 그만큼 안 지키고. 보면 터키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들어오고 있어요. 터키에 계신 분들이 요새 터키가 캐나다 이민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터키인들 이민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고, 캐나다 이민 광고도. 실제로 제가 터키 공사인분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많이 만났고요. 몇 주 전에도 만나고. 저희 뭐 가는 현장마다 얘가 살짝 말투가 조금 이제 중동 쪽 말투네 해서 물어보면 터키 사람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터키 사람들이 또 재밌는 게 가족 단위로 일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인도 사람들도 그렇고 터키 사람도 그렇고 가족 단위로 들어오는 민족들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왜냐면은 기존에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탈리아, 더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빌더 쪽은 다 잡고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마피아다, 이탈리아 마피아 뭐 이런 느낌으로 빌더들을 봤었는데, 그게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금리가 1%가 오르고 뭐 이게 금리가 변동할 때 개개인에게도 엄청 크지만, 집을 구할 때 만약에 금액이 막 억대, 천억대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그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사실 개개인보다는 이렇게 뭉쳐졌을 때, 기업이든 뭐 이 어떤 이 펀드 뭐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했을 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택 시장도 딱 금리가 올라가면서 빌더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멈추는 순간 영향이 큰 거지. 뭐 저희가 사실 뭐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살 사람들은 또 사야죠. 실 수요자들은. 그리고 뭐 작은 투자자들도 하려던 거 미뤄지고 하겠죠. 그러나 진짜 요동치게 하는 거는 그런 큰 돈들, 큰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을 했다 말았다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입을 안 해도 충분히 사람들 레이오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 캐피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유를 가지고 금리가 다시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터키 사람들, 인도 사람들도 그렇게 가족 단위로 온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뭉쳐서 하는 업체들은 많죠. 근데 그 업체들을 뭉치는 뭔가가 분명히 없다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 미국에도 막 큰 기업들 CEO는 거의 다 인도 사람들이 하시던데, 그 정치, 한 곳에
한 단체에 어느 한 민족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슬람 영향이 많아지는 것도 이슬람인들이 막 들어와서 또 출산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막 애들을 10명씩 낳아버리니까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절반이 만약에 뭐 이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슬람 사람이 된다든지 인도 사람이 된다든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투표를 할 때는 영향이 없을까요? 문화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 단위로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제 밀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리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금리가 지금 이제 내려가면서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다시 그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빌더들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쉬었던 기간들 동안에 만들어지지 않은 집, 캐나다는 이민이 주 수입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캐나다에 이민자들은 계속 들어왔어요. 코로나건 뭐 금리가 오르건 내리건 이민자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인도 사람들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이 집은 짓는 걸 멈췄다는 겁니다.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꾸준히 늘어나고 점점 빨리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이제 제재시켜야 된다 해서 멈추고 있었는데, 집은 짓다가 갑자기 멈춰버렸네. 근데 이게 언제 영향이 가냐면요, 이 분양, 이게 완성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디벨로핑. 그래서 2년 후 3년 후에 이 실질적인 여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그 금리 올라가고 막 그때 코로나 이후에 금리 올라갔을 때 그때에 안 나왔던, 안 짓기 시작했던 물건들이 지금 2년 후에 3년 후에 집이 모자란 걸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인구가 계속 올라간다면.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도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시키려고 했던 거겠죠. 안 그러면 이게 진짜 크게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인구는 계속 늘어가, 수요는 계속 올라가는데 공급은 뭐 그래도 늘 따라잡은 적이 없어요. 사실 캐나다는 여러 통계들을 봐도 인구가 늘어나는 거를 따라잡은 적이 없습니다. 주택 그 공급량이. 근데 멈춰버렸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만약에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는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조심하잖아요. 저희들은 보통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큰 결정을 할 때 항상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행동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진행을 못 하게 되고.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글쎄요, 뭐 만약에 올라가다 이제 다시 금리가 살짝 또 올라간다고 해도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또 금리가 올라가지고 만약 이 디벨로퍼들, 빌더들이 이 큰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캐나다 이민을 못 받게 되던가, 못 받게 만들던가, 아니면은 큰일 나겠죠. 주택은 없고. 네. 그럼 그거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주택을, 그럼 우리가 주택이 부족하네, 만들기 시작하자 하면 그 플래닝부터 그 완성되는 데까지 그 기간 동안 그걸 어떻게 다 소화하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민이 끊기면은 이 모멘텀이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끊기고 나서 다시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수입원도 낮아지게 되고, 캐나다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곡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년 후에 지금 작년 재작년에 이 빠졌던 빌더들이 빠졌던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반대로 지금 보시면 알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막 콘도 엄청나게 지었는데 분양 안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코로나 때 금리 낮추면서 진짜 공사 많이 했어요. 토론토 계신 분들도 아실 테고, 나야가라도 보면은요,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막 다 공사판이에요. 다 공사판. 그렇게 집을 많이 지었으니까 당연히 지금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근데 금리까지 올랐네. 그러니까 조금 주춤하니까는 좀 더 그게 부각되겠죠. 이자절 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집 안 만들었던 영향이, 그 파도가 이제 쭉 2년 동안 타고 올 때 이제 주택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금리까지 낮아졌다? 그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심지어 얼마 전에 바뀐 게 뭐죠? 몰기지, 인셔드 몰기지가 150만 불로 올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돈 없으신 분, 그러니까 돈이 없다기보다 다운페이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더 비싼 페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잘못 걸리면은 뭐 빚에 평생 노예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는 거고,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어도 사실상 뭐 갑자기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수입원이 없어지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50만 불까지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근데 주택은 없네. 그러니까는 우리 좀 더 가격을 올려 좀 더 무리해서 지금 빨리 집 사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하면은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집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고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주택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렌트 사업을 하시다가 집값이 떨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결국 오르나 내리나 좋은 쪽 힘든 쪽 있지만은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공사하는 저희도 무너지는 거고 뭐 렌트 주시는 분들도 무너지는 거고 집 못 사서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집을 사셔야 된다고 하시면은 저라면은 그 주택난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정말 집이 부족하게 될 건지 2년 3년 후에 이민자들 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민자가 그때 확 줄어가지고 갑자기 주택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터키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이쪽 업계를 이제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터키, 인도뿐만 아니라 근데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이 저는 제일 위협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존에 잡고 있었던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만약에 공사하시는 분들도 저희 채널을 많이 봐주시잖아요. 저희 단톡방 만들었는데 오픈 카톡 다 들어오세요. 오픈 카톡에 보니까는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시려고 캐나다에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뭉치는 게 있지 않으면은 한국인들끼리 신뢰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전부 다 힘들어집니다. 결국에 전쟁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아무리 뭐 코워커고 친한 친구고 옆집 사람이고 해도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끼리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무너졌던 신뢰, 이 한국 사람들끼리 같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 근거 없는 떠돌아다니는 소리에 휘말리지 마시고 저희들끼리 먼저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